CIA가 단 하나의 보고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6개월간 미국에게 보낸 정보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한 고위 분석관은 한국이 우리를 배신했다며 분노했지만 이후 한국에 파견된 CIA 최고의 중국 전문가가 발견한 진실은 모든 이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무슨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치밀한 이중 게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소피아 러셀입니다. CIA 동아시아 분석관으로 15년간 중국 전문가로 일해왔죠. 하버드에서 동아시아학 박사를 받고 베이징에서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랭글리 본부 제7회의실에 긴급 소집되었어요. 리처드 텔슨 부국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중국 담당 국장과 한국 담당 과장까지 모여 있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리처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중국이 지난 6개월간 우리에게 보낸 정보가 모두 조작된 거짓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속였다는 건 충격적이지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리처드의 다음 말에 모두가 경악했어요. 더 심각한 건 한국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국장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일 이유가 없어요. 리처드가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한국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짓 정보를 계속 흘렸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중이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해지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중국 담당 국장이 자료를 가리켰어요. 지난 3개월간 한중 무역량이 30% 증가했고 고위급 비공개 회담도 8차례나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말한 것과는 정반대죠.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70년간 우리의 혈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는데 그 나라가 우리를 배신할 리 없어요. 아버지는 1951년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다리에 부상을 당하고 돌아오셨어요. 평생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감정적인 유대는 있으셨거든요. 소피아,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봅시다.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중국과 은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자료가 제시되었어요.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중국 관리들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일부 군사정보가 중국에 흘러갔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단 말인가요? 70년 동맹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 모든 게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항변했어요. 한국 나름대로의 사정이나 전략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한국의 배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정보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비밀 협력이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리처드가 새로운 파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밤새 추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과 거대한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IT, 조선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협력도 크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 담당 국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멍청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국 담당 과장이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까? 남중국해 침공, 대만 위협, 위구르 탄압. 이런 나라와 경제 협력을 한다고요? 한국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중국 담당 국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 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모르는 건가요? 리처드가 고개를 저으며 거들었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발상이에요.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으로 정치적 압박과 자원 수탈을 하는 건 이미 전 세계에서 확인된 사실인데 말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다른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이 주변국들을 하나씩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 한국이 그 먹잇감이 되려고 자진해서 나서는 꼴이에요. 일본에서도 자살하는 국가는 처음 본다고도 했었죠. 한국 담당 과장이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제는 중국과 한다면서 안보만 우리한테 의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중국 돈 받아먹으면서 유사시에는 미군이 목숨 걸고 지켜달라는 거죠? 리처드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무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 내부에 중국의 영향을 받는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중국 담당 국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한국 정치인들 중에 중국에 매수된 인물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일관되게 친중 정책을 펼칠 이유가 없거든요. 한중의원연맹이라는 여야를 막론한 조직이 중국과 교류하고 있어요. 간첩 활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한 선임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대한국 침투 공작이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이 70년간 쌓아온 신뢰를 이렇게 쉽게 버릴 리 없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소피아,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한국 담당 과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거기에 협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담당 국장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이브할 리 없어요. 분명 내부에 중국의 손길이 닿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치인이든 관료든 기업인이든 말이에요. 심지어 군부 내에도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다른 분석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밀이 중국에 넘어갔다는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동료들이 한국을 완전히 적대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건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한국 담당 과장이 분노했어요. 70년 동맹 역사를 이렇게 짓밟다니. 한국이 정말 중국의 속국이 되려는 건가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정말 배신하려 한다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까요?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에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어요. 소피아, 당신은 객관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선임 분석관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감정적 요소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정말 미국을 배신한 걸까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된 일이었던 걸까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동료들의 분노가 이해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리처드가 저를 개별 면담에 불렀어요. 표정이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소피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리처드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중국 로비 수사 정황이 나왔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한국 정치인들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친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확실해 보이네요. 저도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내부에 중국의 영향을 받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리처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워요. 한국이 이렇게 쉽게 중국의 회유에 넘어갈 줄은 몰랐어요. 70년 동맹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부국장님, 혹시 한국 전체가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 정부 전체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소피아.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예요.
한국이 의도적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과 동시에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건가요? 중국의 패권주의적 야욕을 뻔히 알면서도 그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정치인이나 사업가 개인의 이득 때문에 국가의 기조를 이렇게 트는 건가요? 일주일 후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국가안보회의에서도 한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어요. 리처드가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소피아, 중요한 임무를 맡겨야겠어요. 어떤 임무인가요? 한국에 직접 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들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한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미 드러난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명확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부국장님, 이미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나요?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배신했다면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마 한국을 변명하려는 건 아니시죠? 변명이 아니라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 한국이 정말 배신했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파악해야 하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정말 미국을 배신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리처드가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소피아,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아무리 한국 전쟁에 인연이 있다고 해도 국가 이익이 우선이에요. 알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3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슴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배신을 확인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과연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김재민 분석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김재민은 40대 초반의 침착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마친 후 15년간 중국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했어요. 러셀 박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아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네요. 김재민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너무 명확해서요. 김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직접 인정한 거였어요. 정말 배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재민이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그 협력의 진짜 목적을 아시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재민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펼쳐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지난 3년간 중국을 완전히 속여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파일에는 한국이 중국에 제공한 모든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옆에 빨간 글씨로 가짜 정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중국에게 준 정보의 80%가 조작된 가짜입니다. 김재민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나머지 20%는 중국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요. 김재민이 잠시 멈춘 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 정치인이 저희 작전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일부는 정말로 중국이 제시하는 이권에 넘어갔어요. 정말로요? 네, 하지만 저희는 그들조차 역이용했습니다. 김재민의 목소리에 묘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들을 통해 중국에게 더 그럴듯한 가짜 정보를 흘렸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배신자가 주는 정보니까
더 믿을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파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빼낸 진짜 정보들이 가득했어요. 중국의 군사 계획, 경제 전략, 심지어 대미 정책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중국을 믿게 만들기 위해 3년간 가짜 협력을 연출했습니다. 김재민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중국이 저희를 완전히 신뢰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짜 중요한 정보들을 빼내기 시작한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배신한 게 아니라 중국을 역이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미국에게 왜 알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야 더 완벽한 연출이 가능했거든요. 김재민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당황하고 분노해야 중국이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미국이 연기를 했다면 중국이 눈치챘을 겁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정말 경악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집한 중국의 대미 공작 계획이었어요. 중국이 미국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접촉하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언제 미국에 전달할 예정이셨나요? 사실 다음 주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김재민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3년간의 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거든요. 중국에서 핵심 정보를 모두 빼낸 상태라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 게임을 해왔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미국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재민은 저를 국정원의 특별작전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벽면 가득한 스크린에는 중국 관련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고위 관리들의 동선, 주요 정책 결정 과정, 심지어 시진핑 주석의 일정까지 모든 것이 파악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3년간 구축한 대중국 정보망입니다. 김재민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중국 내부에 저희의 협조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 분석관이 다가와서 최근 성과를 설명해줬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언제 시도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파악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중국이 저희를 완전히 신뢰하게 만드는데 성공했거든요.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3년간 가짜 정보를 주면서도 중국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포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거죠. 정치인들이 또 중국이 주는 떡밥도 받아먹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 중국 측에서도 믿고 움직인 거예요. 연루된 정치인은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남과 더불어 여러 가지 위협이 있으니까요. 진짜로 넘어간 정치인들과 도지사, 지방각 시장들의 본의 아닌 희생이 없었다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두 번째로 보여준 것은 중국의 경제 전략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1대1로 사업의 실제 목적, 각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계획, 심지어 미국 경제를 교란시키려는 구체적 방안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중국은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저희와 공유했습니다. 김재민이 설명했어요. 한국을 완전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은 저희가 만든 착각이었지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의 대미 심리전 계획이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미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려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미국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려 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정보들이 미국에 전달되면 중국의 모든 계획이 무력화될 겁니다. 한 선임 분석관이 말했어요. 3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에요.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치밀하고 위험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았나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중국이 눈치챘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김재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위험했어요.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정말로 배신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엘 의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거액을 받고 진짜 기밀을 넘기려다가 저희에게 걸렸어요. 어떻게 막으셨나요? 저희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L 의원이 중국 측에 연락하려는 순간 먼저 개입해서 가짜 정보로 바꿔치기 했어요. 그분은 자신이 진짜 정보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준비한 함정이었죠. 또 다른 사례도 들려줬습니다. P 의원은 중국에서 자녀 유학 비용까지 지원받으면서 완전히 포섭되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중국에 보고한 모든 내용은 저희가 미리 검열한 거였습니다. 중국은 한국 내부에 확실한 협력자가 있다고 확신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김재민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모두 정치적으로 몰락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저희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매수한 사람들이 주는 정보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건가요? 한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김재민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중국이 강해질수록 한국의 안보 위협도 커져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한국의 장기적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미국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국의 미래를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재민이 저를 조용한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공식 업무가 끝난 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러셀 박사님, 오늘 보신 내용들은 어떠셨나요? 김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재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배신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사실 저희도 미국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평생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죠. 김재민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고요? 네, 1951년에 참전하셨다가 다리에 부상을 당하고 돌아오셨어요. 평생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재민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번 일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몰랐습니다. 김재민이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말씀도 틀리지 않았어요. 과거에 한국은 정말 미국에 많이 의존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의 도움 위에서 독자적인 능력을 키워왔어요. 이번 작전도 그런 능력의 결과인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김재민이 강조했어요. 오히려 더 강한 동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대등한 파트너로서 미국을 도우고 싶었거든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말이죠. 3년간 미국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김재민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래야만 했어요. 중국을 완전히 속이려면 미국의 진짜 반응이 필요했거든요. 아시잖아요. 미국이 연기를 했다면 중국이 의심했을 겁니다. 미국 정부의 진짜 당황과 분노가 있어야 중국이 자신들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했는지를 말이죠.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까지 속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아버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김재민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지켜주신 한국이 이제는 미국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오늘 아버지와 한국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린 것 같아요. 김재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미동맹이 시작될 거예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진정한 파트너십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급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랭글리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리처드 부국장에게 즉시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1시간도 지체할 수 없었거든요. 부국장님, 모든 게 오해였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라 중국을 완벽하게 속였던 거예요. 리처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확인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년간의 치밀한 이중게임, 중국에 제공한 80%의 가짜 정보,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빼낸 핵심 정보들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정말입니까? 리처드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수집한 중국의 대미 공작 계획도 있어요. 저는 김재민이 제공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보면 중국의 모든 계획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럼 지난 6개월간 우리가 한국을 의심한 것은? 중국 담당 국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의 진짜 반응이 있어야 중국이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까지 속일 정도로 완벽한 연출이었다는 거군요. 저는 며칠에 걸쳐 상세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과의 정보 협력을 전면 확대하고 한국이 수집한 중국 정보를 즉시 활용할 것을 건의했어요. 일주일 후 국장급 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CIA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백악관에서 저를 직접 불렀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러셀 박사, 한미 대중국 정보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한국의 이번 작전으로 우리가 얻은 정보의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해요. 이런 협력을 체계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제는 미국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로 성장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함께 세계 평화를 지키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한국과 함께 중국의 위협에 맞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한미 대중국 정보협력 담당관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재민과는 매주 화상회의를 하며 중국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또 다른 정치 공작을 시도하려 했는데 한국이 미리 파악한 정보 덕분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었어요. 러셀 박사님 덕분에 한미 정보 협력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김재민이 화상회의에서 말했어요. 이제 중국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정보로 중국의 여러 계획들이 사전에 무력화되고 있었어요. 중국도 자신들의 정보가 새고 있다는 걸 알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저의 성과를 극찬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를 만나서 격려해주기도 했어요. 러셀 박사, 한국과의 협력이 이렇게 성과가 좋을 줄 몰랐네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중국 견제에 있어서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게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한국이 오늘날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난주에는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참전했던 다른 용사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미동맹이 가능했어요. 한 참전 용사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 김재민과는 업무를 넘어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랐지만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많이 달라지셨네요. 김재민이 최근 화상회의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무지했죠. 저는 부끄럽게 대답했어요.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되돌아보면 한국 파견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3년간 이중 게임은 정말 놀라운 작전이었습니다. 중국을 완벽하게 속이면서 동시에 핵심 정보를 빼내는 치밀함과 용기가 감탄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에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주신 한국이 이제는 세계 평화의 수호자가 되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상대 위에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입니다. 올해의 FBI 특별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기다렸죠. 수천 명의 시선이 무대 중앙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을 받는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발로 걸어 나온 하얀 개가 무대 중앙에 섰죠. 수천 명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FBI 역사상 개가 공로상을 받는 첫 번째 순간이었거든요.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8개월 전까지 이 개를 무시했습니다. 발언자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8개월 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FBI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라 톰슨입니다. 올해 39세고요. 15년간 FBI 수사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건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아버지는 독일 셰퍼드 전문 훈련사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독일 셰퍼드들과 함께 자라면서 이 견종이 얼마나 뛰어난지 몸소 체험했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독일에서 개발된 과학적 훈련법을 따라야 진짜 수사견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15년간 오직 독일 셰퍼드와만 일해왔습니다. 제 파트너 렉스도 독일에서 직접 들여온 최고급 혈통이었어요. 10년간 함께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죠. 연쇄살인범, 마약 카르텔, 테러리스트까지. 렉스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계 동료가 있었는데 항상 진돗개 자랑을 했어요. 사라, 진돗개가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개야. 수사견으로도 최고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가 진돗개를 수사에 활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민족적 자부심으로 하는 소리겠거니 했죠. 2024년 10월 15일 새벽 3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이었습니다.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에서 네 번째 고급 미술품 절도 사건이 발생한 거였죠. 지난 2달간 같은 수법으로 3건의 절도가 일어났는데 모두 아시아 미술품 수집가들의 집이었어요.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정말 치밀한 놈이었습니다. 지문도 DNA도 목격자도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범인의 전문성이었어요. 최신 보안 시설을 무력화시키고 CCTV 사각지대만 골라서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군사용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냄새까지 완벽하게 차단했어요. 그래서 다른 수사견들이 모두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이상한 점은 범인이 수억 원짜리 서양 그림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특정한 아시아 고미술품만 골라서 훔쳐간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야. 동료 수사관이 말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선택적이야. 전문 조직의 소행 같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정말 신기했어요. 리처드 윌슨 씨의 집은 고급 주택 가답게 보안 시설이 완벽했는데
범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거실에 걸린 모네의 작품은 그대로 두고 조선시대 나전칠기 보석함 하나만 쏙 빼간 거예요. 수사관님, 이쪽으로 오세요. 현장 팀원이 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늘이를 만났습니다. 하얀 털의 중형견이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듯 불안해 보였죠. 이 개가 유일한 목격자예요. 집주인 리처드 윌슨 씨가 키우고 있는 진돗개래요. 진돗개라는 말에 저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차피 개가 증언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시아 견종이면 수사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리처드 윌슨 씨는 60대 초반의 백인 미술품 딜러였는데 자신의 소중한 컬렉션을 잃은 충격으로 많이 당황해 있었어요. 겨우 몇 마디 건져들은 게 전부였죠. 어젯밤 11시 30분쯤 하늘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절대 그러지 않는 애인데 뭔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특정 방향만 계속 보면서 낮게 으르렁거렸거든요. 마치 뭔가 위험한 걸 감지한 것처럼. 그런데 제가 1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죠. 하늘이가 좀 이상했어요.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하늘이를 잠깐 보고는 다른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걔보다는 물리적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오전 9시쯤 수사견 전문가 데이빗 카터가 렉스와 함께 도착했어요. 데이빗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훈련사였고 저와 함께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동료였죠. 사라, 이번 사건도 까다롭겠군. 렉스가 범인 냄새를 추적해볼게. 렉스는 현장을 꼼꼼히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어요. 10년간 함께 일한 파트너답게 정말 체계적으로 수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가 자꾸 현관 쪽을 향해 낑낑거리며 뭔가를 알리려 하는 거예요. 마치 이쪽으로 가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리처드 윌슨 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수사관님, 하늘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정확히 이 방향을 보고 짖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윌슨 씨, 걔가 수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검증된 표준 절차로 수사를 해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데이빗도 제 말에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진돗개는 FBI 표준 수사견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아시아 견종들은 체계적인 수사견 훈련 과정에 맞지 않아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명령 수행 능력도 부족하죠. 윌슨 씨가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희는 렉스의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렉스는 정말 전문적으로 현장을 수색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범인의 냄새를 전혀 찾지 못한 거예요. 이상하네. 평소라면 분명히 뭔가 단서를 찾았을 텐데. 데이빗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렉스가 이렇게 아무것도 찾지 못한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과학수사팀이 나중에 밝혀낸 바로는 범인이 군사용 냄새 차단제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수사견들이 모두 무력화된 거였죠. 3일 후 수사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렉스와 FBI 수사진이 베벌리 힐스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거든요. 범인의 냄새 추적도 실패했고 지문이나 DNA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이 절도범들이 정말 전문가라는 점이었습니다. CCTV는 교묘하게 피해갔고 알람 시스템도 무력화시켰어요. 심지어 경비견들조차 짖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유령 같은 범인들이었죠. 그때 FBI 미술품 전담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미술품들. 아시아 미술 전문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두 일제강점기에 반출되었다가 최근에 되찾은 한국 왕실 유물들이에요. 그것도 극비로 반환된 것들이죠.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문화재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국제문화재 밀매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물건들은 해외 암시장에서 원래 가치의 10배 이상에 거래되거든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절도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재 밀매 사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절도 사건이 발생한 거였어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었죠.
베벌리 힐스의 다른 아시아 미술품 수집가 집에서 고려시대 청동 향로 하나만 쏙 빼간 거예요. 더 당황스러운 건 렉스가 이번에도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범인의 냄새를 전혀 찾지 못했고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만 안내했어요. 이상해. 렉스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데이빗 카터도 당황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훈련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 윌슨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관님, 하늘이가 지금 미친 것처럼 짖고 있어요. 그런데 집 뒤에 정말로 수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즉시 데이빗과 함께 출동했습니다. 윌슨 씨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하늘이가 뒷마당을 향해 격렬하게 짖고 있었어요. 평소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기, 윌슨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리켰습니다. 뒷담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도망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즉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멈춰서. 하지만 범인은 계속 도망쳤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복잡한 주택가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면서 계속 뒤쫓았어요. 본부, 절도 용의자 추격 중. 베벌리 힐스 윌로우 스트리트 방향으로 도주 중입니다. 범인은 정말 빨랐어요. 마치 이 지역을 훤히 아는 것처럼 복잡한 골목길들을 능숙하게 빠져나갔습니다. 15분간 추격했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범인이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작은 용기였어요. 이건 뭐지? 과학수사팀이 분석해보니 군사용 냄새 차단 스프레이였어요. 이런 물질을 사용하면 일반 수사견들이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렉스가 실패한 거군요. 돌아와서 하늘이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개가 범인의 접근을 미리 감지한 거였어요. 만약 하늘이가 없었다면 윌슨 씨는 또 다른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르죠. 하늘이가 없었다면 완전히 당했을 뻔했네요. 윌슨 씨가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애가 30분 전부터 계속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하늘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개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늘이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개들과 달리 화학약품 냄새 차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진돗개가 어떻게 화학 차단제까지 뚫고 냄새를 맡을 수 있죠? 데이빗이 의아해했어요. 일주일 후 FBI 본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이 하늘이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윌슨 씨 집 주변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통해 하늘이의 능력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범인들은 하늘이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윌슨 씨 집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들도 프로답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절도범이 아닙니다. 국제수사기구에서 파견된 요원이 상세히 설명했어요.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밀매 조직으로 한국 문화재 50점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입니다. 이미 30점 이상을 확보한 상태고 곧 대규모 거래가 성사될 예정이에요.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목표를 달성하면 소중한 한국 문화재들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이 조직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문화재도 노리고 있어요. 미국이 이번에 제대로 막지 못하면 다른 나라들에도 큰 피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윌슨 씨에게 협박 편지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개를 계속 수사에 사용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범인들이 하늘이를 제거하려 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즉시 윌슨 씨와 하늘이에게 24시간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더욱 교묘해졌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절도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하늘이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범인들이 대응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과학수사팀이 말했어요. 기존 냄새 차단제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화학약품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로 완벽하게 모든 흔적을 지웠어요.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렉스도 실패하고 이제 하늘이마저 무력화되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윌슨 씨가 하늘이와 함께 FBI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간인의 사무소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지만 워낙 막막한 상황이라 만나보기로 했어요. 수사관님, 하늘이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윌슨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이 애가 정말 뭔가 알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정확히 그 시간에 그 방향을 보고 불안해했거든요. 이게 우연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60년을 살면서 키워본 개 중에 이런 애는 처음이에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윌슨 씨,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연의 일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늘이가 보이는 행동을 과대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범인들이 새로운 차단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사무실 창문 쪽으로 가더니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꼬리를 세우고 긴장하고 있었죠. 저기 보세요. 윌슨 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지금도 뭔가 감지하고 있어요. 저는 창문 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로스앤젤레스 시내 풍경이었죠. 윌슨 씨, 개가 반응하는 건 자동차 소리나 다른 동물 냄새일 수도 있어요. 이걸 수사 단서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윌슨 씨가 정말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사관님, 저는 60년을 살면서 많은 개들을 키워봤어요. 하지만 하늘이 같은 개는 처음입니다. 이 애는 뭔가 다른 능력이 있어요. 제가 미술품 딜러로 일하면서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이런 직감을 가진 동물은 처음 봅니다. 저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어요. 윌슨 씨, 저도 하늘이가 영리한 개라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FBI 수사는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검증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표준화된 방법만 사용할 수 있어요. 윌슨 씨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늘이와 함께 사무소를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죠. 수사관님,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하늘이가 얼마나 특별한 애인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진전이 전혀 없었어요. 렉스와 첨단 장비, 그리고 15년의 경험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하는데 문득 윌슨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늘이가 얼마나 특별한 애인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준 수사 절차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제 모든 신념을 부정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이틀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 윌슨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사관님, 하늘이가 지금 엄청 흥분하고 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윌슨 씨, 하늘이가 흥분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평소와 완전히 달라요. 현관문 앞에서 계속 짖고 있고 어떤 방향을 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와보세요. 정말 이상해요. 그런데 그때 윌슨 씨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수사관님, 사실 하늘이가 냄새만으로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애는 사람의 감정까지 읽을 수 있거든요. 감정을 읽는다고요? 네. 진돗개는 5천년간 한국의 산악지형에서 진화하면서 생존을 위해 특별한 능력을 개발했어요. 냄새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미세한 전자기장 변화, 심지어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감지할 수 있거든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할 일도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윌슨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데이빗과 렉스도 함께 데려갔어요. 윌슨 씨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의 모습은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현관 앞에서 특정 방향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윌슨 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30분 전부터 계속 저러고 있어요. 뭔가 감지한 게 분명해요. 급히 동물행동학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해 봤더니 윌슨 씨 말이 맞았어요. 진돗개는 일반적인 후각 추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범인이 화학약품으로 냄새를 차단해도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생체 신호는 차단할 수 없거든요. 이건 냄새가 아니라 전자기장과 호르몬 분비를 읽는 거예요. 저는 하늘이가 보고 있는 방향을 확인했어요. 그쪽으로는 최근에 절도 사건이 일어났던 집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윌슨 씨, 하늘이가 그 방향에서 나는 냄새에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가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금 당장 가봐야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라, 혹시 확인해봐도 될까? 렉스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하늘이만 이렇게 흥분하는 게 이상해. 지난번에도 하늘이가 맞았잖아.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건 정식 수사가 아니라 그냥 확인차 가보는 거예요. 윌슨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늘이 안내해줘. 놀랍게도 하늘이는 마치 제 말을 이해한 것처럼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목줄을 잡은 윌슨 씨를 끌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특정 방향으로 향했죠. 저희는 하늘이를 따라 베벌리 힐스의 한 블록을 걸었어요. 하늘이는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한 고급 주택이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하늘이는 그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윌슨 씨가 말했어요. 하늘이가 여기라고 하는군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윌슨 씨, 이건 그냥 일반 주택인데요.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집 뒤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저희는 하늘이를 따라 뒷마당으로 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 집은 분명히 주인이 여행을 간 상태라고 윌슨 씨가 말했거든요. 이상하네. 데이빗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뒷문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집 안에서 뭔가를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들 주변에는 아시아 고미술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사해온 도난품들과 똑같은 종류의 물건들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며 데이빗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늘이가 정말로 문화재 밀매 조직의 은신처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렉스가 한 달 넘게 찾지 못한 범인들을 하늘이가 단숨에 발견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범인들이 하늘이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급히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어요. 본부, 이쪽 베벌리 힐스 메이플 스트리트 1247번지. 대규모 문화재 밀매 조직 발견. 은밀히 지원 요청합니다. 범인들도 하늘이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진돗개의 진짜 능력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냄새 차단제만 믿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며칠간 은밀하게 감시했습니다. 하늘이가 범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었어요. 이상해요. 윌슨 씨가 말했어요. 하늘이가 그들 중 한 명을 특별히 경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늘이는 범인 조직의 위계 질서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가장 긴장도가 높은 사람, 즉 책임자를 식별해낸 거였죠. 진돗개는 무리 사냥꾼의 본능이 있어요. 동물행동학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5천년간 산악지형에서 생존하면서 리더를 먼저 파악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인간 집단의 서열도 본능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하늘이가 범인들의 계획까지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늘이가 특정 시간에만 더 예민해져요. 윌슨 씨가 관찰 결과를 알려줬어요. 아마 그들이 움직이는 시간을 감지하는 것 같아요. 3일간의 추적 끝에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범인들이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하늘이는 범인들의 긴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누가 망보는지, 누가 리더인지, 누가 가장 위험한지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지금이에요. 하늘이의 신호를 받고 저희는 일제히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곳을 보니 범인들이 훔친 물건들을 숨겨놓은 또 다른 가방이 있었습니다. 저기, 윌슨 씨가 속삭였어요. 하늘이가 또 뭔가 찾았어요. 정말로 그 가방 안에는 지금까지 도난당한 아시아 고미술품들이 모두 들어있었어요. 조선시대 나전칠기 보석함, 고려시대 청동 향로, 중국 청나라 옥 비녀까지. 총 8명의 국제 밀매업자들이 검거되었고 한국문화재 47점이 회수되었어요. 그 가치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놀라운 건 하늘이의 추가 능력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놓친 숨겨진 창고까지 찾아낸 거예요. 지하 창고에는 더 많은 문화재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완벽한 냄새 차단에도 불구하고 들킬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체포된 조직의 리더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냄새만 차단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진돗개는 냄새가 아니라 당신들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읽은 거예요. 사건 해결 후 과학자들이 하늘이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진돗개는 일반 개들과 뇌 구조가 다릅니다. 신경과학자가 설명했어요. 5천년간 험난한 환경에서 생존하면서 후각 외에도 전자기장 감지, 생체 신호 분석 능력이 발달한 거죠. 더 놀라운 건 하늘이의 기억력이었어요. 첫 번째 사건 때 범인의 감정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냄새는 차단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생체 전기장은 차단할 수 없어요. 진돗개는 그걸 읽는 거죠. 윌슨 씨가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사실 하늘이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데려온 애예요. 젊었을 때 한국에서 미술품 거래를 하면서 진돗개의 특별함을 목적했거든요. 한국의 산악 지역에서는 진돗개가 사람의 상태를 읽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으로 유명해요.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찾을 때도 진돗개가 그 사람의 생존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능력이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다니요. 데이빗 카터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수사견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할 만한 능력이네요. 렉스도 훌륭하지만 하늘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늘이가 범인들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획하고 있던 다음 목표까지 알아낸 거였어요. 하늘이가 보여준 방향을 분석해보니 범인들이 다음에 노렸던 집이 맞습니다. 수사팀장이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루만 늦었어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거예요. 저는 FBI 본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후각견이 아닙니다. 생체 신호 분석, 감정 상태 감지, 장기 기억 등 기존 수사견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관들도 이번 사건의 성과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살아, 정말 놀라운 결과네. 하지만 이런 능력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진돗개는 기계적 훈련보다는 감정적 유대가 중요해요. 서구식 훈련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과거의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독일 shepherd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각 견종이 진화한 환경과 문화에 따라 고유한 능력을 개발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돗개의 능력은 단순히 개 품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충성, 끈기, 직감. 이런 가치들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이런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윌슨 씨도 FBI에 와서 하늘이의 능력을 시연했습니다. 여러 수사관들 앞에서 하늘이가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데이빗 카터마저 인정했어요. 렉스와 하늘이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요. 함께 일한다면 완벽한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윌슨 씨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수사관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엔 하늘이를 무시당해서 많이 속상했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양성이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되는구나 싶어요.
앞으로는 선입견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습니다. 6개월 후 FBI는 정식으로 특수능력 수사견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 프로그램에는 하늘이가 첫 번째 생체 신호 감지견으로 등록되었죠. 하늘이는 FBI 공식 훈련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감정 추적, 장기 기억 추적, 심리적 유대감 등 기존 수사견들이 못하는 일들을 해냈어요. 더 놀라운 건 전국 각지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FBI에 연락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희에게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FBI는 진돗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진돗개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저는 하늘이와 함께 여러 사건을 해결하면서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단순한 수사견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예요. 하늘이는 이후 여러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들을 해결했습니다. 화학 테러범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고 실종자의 스트레스 신호를 감지하고 심지어 거짓말하는 용의자까지 식별해냈어요. 윌슨 씨는 하늘이를 FBI에 정식으로 기증했습니다. 하늘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진돗개의 진짜 능력이 인정받아서 더욱 기쁩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윌슨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1년 후, 저는 국제수사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진돗개를 통해 우리는 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했습니다. 각 문화권의 견종이 가진 고유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미래 수사의 방향입니다. 서구적 훈련만이 답이 아니라 각 문화의 고유한 지혜가 현대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늘이는 이제 FBI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마스코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진돗개의 날을 만들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열고 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늘이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능력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5,000년간 축적된 진돗개의 지혜와 충성심, 그리고 과학으로도 설명되는 특별한 능력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였습니다.